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젠틀함 속 날카로운 투자 감각을 갖추신 분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정말 네. 의문점이 많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 2년물, 10년물이 함께 좀 올랐고요. 오늘은 다시 좀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만 ADP 고용보고서의 영향도 받지 못하는 모습이고 이 흐름이 왜 그럴까요? 사실 이제 연준이 2024년 9월 이후에 기준금리를 1.5%포인트 인하를 했어요. 그런데 장기 국채금리는 오히려 상승을 했죠.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정책과 시장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2000년대 초예요. 우리가 이제 갖다 그린스펀 딜레마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연준 의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가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그런데 장기 국채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게 왜 그런 거지 하고 시장이 한참 그 원인을 찾았는데 이제 그 찾아낸 원인이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중국이 막 이제 그 경제 성장을 하면서 네. 미국 국채를 한참 막 열심히 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열심히 사니까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때 이제 일본의 전축이 가장 높을 때인데 일본도 역시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미국 국채를 계속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사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리가 그러니까 그 금리가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의 지금은 정반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 시장 금리가 안 내려가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를 꼽자면은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책과 시장의 불일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제 연준이 좀 늦게 정책 전환을 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금리 인상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미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이제 조만간에 정책을 바꿀 거야라는 걸 먼저 선반영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연준의 그냥 전환 가능성을 선반영하면서 막상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때는 금리 추가적인 이 하락의 여력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은 경기 확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경기 침체 리스크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크게 이제 떨어질 여건을 좀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가 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상당히 좀 이율배반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잡힌 게 아닌데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정치적인 부분인데 역시 연준 의장이 이제 교체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말 차기 의장이 해시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해시 의장이 된다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연준의 정책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한 지금 이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는 그때 이제 2000년대 초에도 이렇게 이제 그린스펀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나타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이 금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반드시 정책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시장금리는 그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이제 금리가 좀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것도 하나의 뉴노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해주신 이 과거의 사례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이 국채금리는 떨어지는 네.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이 현상의 이유가 국채 수요가 견조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지금은 또 반대다 보니까 예.
이것도 지금 미국 사실 국채 국채 수요야. 공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네. 부채가 많고 국가 네. 부채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리 국가 부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견조한 것과는 별개로 공급이 너무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굉장히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채금리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해석을 꼼꼼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프리마켓 특징주로 넘어가서 오늘 종목들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내년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은 기업들 몇 개가 좀 눈에 띄는데요. 홈디포, 오토존 그리고 CBS 헬스케어까지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디포, 오토존 내리고 네. 있고요. CBS 오르고 있습니다. 엇갈렸을까요,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홈디포하고 오토존은 그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실망감이죠. 홈디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한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연간 실적 추정치가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6년 예상 EPS가 회사는 0%에서 4%를 전망을 했는데 애널리스트의 지금 예상치 평균이 5.2%예요. 여기에 크게 미달을 하면서 주가가 일단 지금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토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이 주가가 역시 마찬가지로 2.5%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매출이 한 46억 3천만 달러가 나왔고 EPS가 31.04달러가 나왔는데 가이던스는 매출이 한 46억 4천만 달러 조금 못 미쳤고요. EPS는 32.51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매출과 EPS를 우리가 얘기하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주가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CBS 같은 경우는 3.2% 오르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그 예상 순이익 시장 전망치가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오히려 올렸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CBS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꾸준하게 잘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하면서 주가는 오늘 3% 이상의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BS 헬스케어가 이제 제약업계인데 네.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제약 쪽을 많이 때리다 보니까 그쵸. 이게 장기적으로 전망도 좀 괜찮을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정책적인 부분들은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만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약가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고 그리고 뭐 이제 그 뭐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매듭이 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악재보다는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더 이제 본질적인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CBS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실적의 전망치가 상향이 됐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조금은 방향을 위로 잡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BS 헬스케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대표님의 해석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 워너브라더스 인수전 관련해서 좀 많은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파라마운트까지 가세를 했는데 뭔가 정치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대표님?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주가를 보면 넷플릭스는 강보합,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도 강보합, 그리고 네. 이제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는 파라마운트카드에서는 약보합인데 이게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원어 인수를 한 걸로 거의 다 시장은 알고 있었는데 네. 파라마운트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넷플릭스의 주당 그 가치는 한 27.7달러 정도로 이제 그 인수하는 걸로 밝혀졌는데 파라마운트가 주당 30달러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뛰어든 거죠. 적대적인 M&A를 하겠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딴지 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네. 지금 워너브라더스가 CNN의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CNN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여기에 딴지를 거는 거고 중요한 거는 파라마운트가 이제 지금 주당 30달러 인수되잖아요. 파라마운트 이 컨소시엄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펀드라든가 그러니까 자산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자산운용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컨소시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파라마운트의 편에 들어준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러게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과연 파라마운트가 이게 인수하는 게 나중에 뭔가 이제 이런 정치적인 쟁점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건 굉장히 그 큰 규모의 M&A이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주관상인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이라든가 얘네들은 지금 굉장히 쾌재를 부르고 있겠지만은 네.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실 파라마운트가 뭐 이렇게 적대적인 M&A를 인수가 잘 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정말 그 이 독점 우려를 가지고 뭔가 이것에 이제 좀 딴지를 건다라면은 향후에 이게 굉장히 좀 파장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황을 우리가 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가 자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워너 입장에서는 되게 호재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그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마 주가도 조금은 이제 관망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네요. 아, 그럼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서 뭐 너네는 싸워라, 나는 웃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기에는 아직은 되게 애매하죠. 애매하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만약 정치적인 문제로 정말 비화가 된다라면은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누구 편을 들어준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조금 털어야 될 걱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라는 의견 함께 남겨주셨고요. 다음으로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H200 중국 수출 허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중국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안 갖고 오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실 이제 뭐 그 수출 조건은 아마 어제 많은 그 대부분의 이제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결국 미국의 입장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결국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엔비디아가 이제 수출을 못하니까 오히려 이제 뭐 화웨이에 지금 어센드라는 칩을 이제 주문한다는 등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어센드가 물론 엔비디아의 지금 칩에는 굉장히 뒤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만약에 이런 식이면은 금방 따라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러면은 일단 한 세대 전거 H200 우리가 얘기하는 호퍼를 이제 수출을 허가를 해주면서 실리도 챙기고 그리고 기술적인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을 갖다가 중국에도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배권을 가지고 오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뭐 중국이 일단은 이것을 조금 부정적이긴 하겠지만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분명히 적어도 한 3년 이상 뒤져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매출이 없다가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호재죠. 엔비디아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제 뭐 지금 주가가 조금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고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엔비디아보다 더 쾌재를 부를 기업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될 겁니다. 결국 이들이 HBM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H200에는 HBM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HBM3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이제 이런 반도체 업체들한테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뉴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반도체 업종에도 함께 좀 훈풍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해당 소식 짚어보면서 프리마켓 특징주 얘기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의 종목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대표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리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세즐입니다. 세즐이 지금 시간 외에서도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6%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뭐 제가 이제 목표가가 65달러였는데 벌써 이제 70달러 넘어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어요. 이게 뭐 지금 말씀드린 지가 불과 한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핀테크 업계에서의 후발주자지만은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라는 것이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요. 지금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아이비들의 평균 목표가가 100달러가 넘어요. 108달러이기 때문에 네. 더 상승의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지만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바닥에서 확실하게 지금 턴을 하는데 이게 뭐 급작스럽게 오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견조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저는 뭐 지금 뭐 차익을 실현하셔도 상관없지만은 좀 길게 가져가 보셔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차익 실현 또는 이제 장기 보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게 또 대표님이 AS로 가져오시는 도전 종목들이 자꾸만 생각보다 빠르게 목표가를 돌파를 해버려서 오늘 세질도 목표가 돌파했고요. 수익률도 지금 30% 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는 코멘트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종목 살펴봐야겠죠? 모아가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너무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ASML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쪽에서 사실 ASML은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사실상 글로벌 독점하는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가 없이는 7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에서의 어떤 AI용 고성능 칩의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엔비디아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3분기 신규 수주가 54억 유로인데 EUV 시스템이 21억 유로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EUV 장비 이외에도 DUV라고 해가지고 바로 EUV 전 단계의 장비인데, 그러니까 심자외선이라는 건데, 또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리소그래피라든가 리퍼비시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전부 업계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SML의 어떤 장비 독점 구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가 되고 이러한 어떤 그 첨단 공정에서의 어떤 생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ASML은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글로벌 IB들이 모두 ASML을 업종의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 있어요. 사실 1,10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뭐 ASML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가 이제 슈퍼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ASML도 이제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기는 주 1회, 기간은 3년으로 모아가는 종목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좋은 ASML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매수 주기 주 1회, 목표 주기는 3년으로 오늘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단타 칠 수 있는 도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시놉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주가는 조금 올라 있고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반도체 설계에 사용되는 전자설계 자동화, 그러니까 EDA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여기다가 20억 달러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적 동맹 관계가 성립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엔비디아의 GPU AI 기술하고 이 시놉시스의 설계 기술을 결합해서 차세대 AI 칩이라든가 시스템 개발의 속도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면서 한 6대 주주, 7대 주주 정도로 이제 올라섰고요. 네. 뭐 시놉시스 실적 자체가 최근에 이제 부진했는데 요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투자를 계기로 해서 이제 뭔가 주가의 모멘텀, 실적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최근에 좀 이제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 주가는 이제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부담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를 등에 업고 과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뭐 지금 매수가는 지금 정도의 가격 465달러에서 468달러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540달러, 그리고 손절가는 410달러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동근 대표님의 도전 종목 시놉시스입니다. 매수가는 현재 정도 465에서 468달러로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540달러, 그리고 손절가 410달러까지 함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분 뒤에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